오늘은 제7강 내용은 갑진뇌란이라는 전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국사를 배울 때는 이 전쟁의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에 건국이 돼가지고 1904년 2월 6일 날 일본군의 재침을 당합니다. 그러면 1904년은 없는 걸로 하고 빼면 약 7년? 좀 많이 잡아도 8년 정도 온전하게 고종 황제가 자기 뜻대로 통치를 했던 기간이에요. 8년이. 근데 그 기간 사이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일본보다 빨리 전차도 놓았고 일본과 같이 전화기를 놓았고 가로등도 일본보다 빨리 설치를 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로 서울이 7, 8년 만에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7, 8년 전에 2013년에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근데 지금 1만 5천 달러가 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4만 달러 가까이 실질 국민소득은 4만 달러 돼서 일본을 앞질렀죠. 근데 2013년에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나요?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요. 17년, 18년, 19년 계속 우리가 앞질렀는데요. OECD 통계에 의하면 IMF 통계는 내년에 우리가 일본을 앞질른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IMF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이미 앞지른 걸로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좀 빨라졌어. 그러면은 지금 2013년하고 2020년하고 7년밖에 아닌데 일본에 뒤졌던 나라가 일본을 앞지르는 거니까 실제로 현실적인 의미에서 역사적 시간은 7년은 짧지만 현실적인 시간으로는 대단히 긴 시간이고 나름대로 뭔가를 업적을 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갔으면 1927년에 늦어도 일본을 그때에도 앞질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2010년에 815달러였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27년에 앞질렀다는 이야기는 17년 뒤에 앞질르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이제 2004년 2월 6일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적 발전은 계속 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군사점령이 돼버린 상태로 고종은 다시 일본군의 포로가 됐다. 왜냐하면 1904년 2월 6일 날 그들이 들어오면서 러시아 공간을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상태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를 먼저 침공하고 3일 뒤에 러시아의 선전포고하고 전쟁이 들어가요. 러시아 공간이 나가라고 하는 순간 러시아 공간에 어떤 견제 속에서 경운경이 존재했는데 이제 견제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고종이 다시 포로 상태에 빠져요. 근데 그걸 포로 상태에 놓아두는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번에는 바로 고종을 없애버리려고 그런다. 그래서 1904년 4월에 경운궁 전체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데 4명의 호위무관이 살해돼요. 근데 고종은 그걸 다 알고서도 누가 이제 업고 뛰어서 고종이 생명은 구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덕수궁 옆에 있는 양식으로 된 도서관이 남아 있어요. 그 왕궁에 딸려 있던 건데 그 도서관으로 이제 업고 뛰어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설을 안 해요. 이게 일본 놈들이 불을 질렀고 우리 호위무관을 일본 놈들이 죽였다. 그 말을 안 해요. 고종이 모른 체예요. 고종이 안다는 사실을 일본 놈들이 아는 순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종을 해치우려고 들겠죠. 모르는 척하고 어디서 그걸
사료를 확인할 수 있느냐? 러시아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친서에 걔네들이 4월에 불을 질러서 나라를 없애려고 그랬고, 그때 호위무관 4명이 살해됐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처신이죠. 그런데 윤치호나 이런 놈들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찾아가서 인사한답시고 찾아갔는데, 갔다 와서 일기를 써놓기를 뭐라고 했냐면, 고종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속없이 천진난만에게 헤헤거리고 웃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지 머리 위에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는 왕을 지가 우습게 알면서 일본군이 고종이 그 사실을, 일본군의 방화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부러 유쾌한 듯 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병신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그 자는 철저히 정신이 썩은 자인데, 친일파로. 구체적으로 2월 6일 날 이제 공격을 한 걸 보면 21페이지를 하는 겁니다. 1904년 2월 6일 날 갑진왜란이 일어났다. 왜 갑진왜란이라고 부르느냐? 갑진년이에요. 1904년이 갑진년. 그래서 임진왜란 그러듯이 갑진왜란이 일어나서, 그리고 4월 14일에는 갑진외변, 경운궁에 방화를 해가지고 일본군이 고종을 불살라 죽이려고 한 날이 4월 14일이에요. 갑진외란과 갑진외변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고종은 이전에 벌써 1903년부터 너일 간의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니까 이 전운이 이제 감도라서 각국에 너일 전쟁 시에 전시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1904년 1월 21일 날 전시 중립을 각국에 타전을 해요. 일본이 이것도 타전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걸 뚫고 벌써 1월 21일인데 2월 6일과 일주일 7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를 막아요. 벌써 국제적으로 움직이는데. 1904년 2월 6일 저녁 일제의 재침이 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갑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전시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1904년 2월 6일 1만 5천 명의 선발대로 마산포를 점령합니다. 군사 점령해요. 그래서 2월 9일 날에는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경양 각지를 차례로 점령해 갑니다. 전국을 점령해요. 재침한 총 병력은 육군 4만 5천 명과 기타 수십 척의 해군 전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2월 8일에는 오후 4시에 외국 해군이 인천 앞바다에서 8m 수역에서 팔미 해전을 도발해서 너일 전쟁이 터집니다. 대체로 이제 기록상으로는 2월 9일 날 너일 전쟁이 일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월 8일 날 오후 4시에 너일 전쟁은 인천에서 벌어졌다. 이때 러시아의 함대가 용감히 싸웠는데, 일본 해병들도 수병들도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서로 어뢰를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포를 쏘고, 어뢰는 못 맞추고 포를 쏘고 총으로 쏘아서 이제 많이 사상자가 나오긴 하는데, 인천 앞바다니까 인천항으로 양쪽이 다 들어와요. 일본 전함도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러시아 전함도 인천항으로 들어와가지고 중립국 수역이니까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일본 놈들이 중립국 수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미국 전함도 들어와 있었고, 영국 전함도 들어와 있었고, 이제 독일 전함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프랑스 전함 이런 나라들이 중립국을 선언했는데 왜 중립국 수역이 아니란 말인가? 여기서는 살상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국제적 압력에 의해서 일본군이 할 수 없이 그 중립 수역을 인정하고, 러시아 육지는 이미 일본군이 다 점령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인천항에 상륙을 하면 이미 이제 일본 놈들이 점령한 땅에 상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기를 벤을 버리고 맨몸으로 러시아군이 맨몸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그걸 인정하겠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할 수 없이 맨몸으로 그 약
5, 600명 되는 러시아 군대가 세 대의 전함으로부터 내린 병사들이 이제 다른 나라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빠져나가요. 근데 그 배들을 놓고 가면 안 되죠. 그 배들을 폭침을 시켜요. 세대 중에 그 중에 하나는 까레이스키아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배가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이름을 단 거죠. 까레이스키가 이제 러시아 말로는 코리안을 까레이스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가 구멍만 내서 폭침을 시켜놨으니까 오늘날도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최근에 인양을 해가지고 송영길이 시장할 때 인양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근데 그 용감히 싸워서 러시아 교과서에 그 인천 앞바다에 팔미 해전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큰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걸 러시아 광장인가 인천에 그 광장에 지금 전시해 놨어요. 가져가지는 못해 너무 크니까. 그 전시에서 개막식 하는 날 그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 와서 그 참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는 사이에 송영길 의원하고 푸틴하고 친해졌죠. 자, 이 침몰당한 게 아니라 일본군에게 뺏기지 않게 해서 자폭시켰다. 이게 이제 2월 8일 날 벌어진 팔미해전이고 이 팔미해전을 기점으로 너일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1904년 4월 14일에는 갑진외인이 벌어져서 고종을 불태워 죽이는 분시기도를 했다. 왜군은 1904년 4월 14일 밤 경궁에 방화를 해갖고 전설을 시켜버려요. 고종은 겨우 목숨을 구했으나 호위무관도 4, 5명은 모두 살해됐다. 자, 이 사실을 알고도 말을 안 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 홍 선생님, 네. 우리는 3만 정도 되는 신식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최대로 늘려서 4만인데 얘네들이 너일 전쟁을 치르겠다고 우리 땅을 무단 점거하고 들어왔어요. 이때 우리 병력을 총동원해서 고종이 정면으로 한판 붙는 게 옳습니까? 러시아를 치겠다고 들어온 놈들이니까 러시아를 치는가 보고 있다가 일본 놈이 져버리면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이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본군이 러시아군을 이기더라도 만신창이 상태에서 이길 테니까 아마 기다렸다가 관망하다가 총동원령을 내리는 게 나을까요? 우리 군이 절대 수가 적으니까 좀 관망했다가 하는 것이죠. 홍태표님의 생각은 고종 생각하고 똑같아. 고종은 전군의 중립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요. 일체 일본군과 충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력을 보존해요. 근데 무슨 보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전쟁을 그냥 관망만 한 게 아니라 러시아군이 한국으로 국내 진공을 하도록 여러 친서를 통해서 촉구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군과 우리 백성들을 모두 동원해서 러시아군과 협력해서 일본군과 싸워서 물리칠 것이다. 이게 이제 전국민 전쟁, 그래서 국민전쟁이라고 내가 그러는데요. 근데 이 고종 황제의 이 친서의 원본은 내가 못 구했어요. 근데 러시아 말로 이제 번역돼 가지고 러시아의 외교 문서에 차려져 있는 것에는 이제 부세 나로도나야 보이나라고 전국민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고종이 한 말이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전국민 전쟁이란 말보다는 그냥 국민 전쟁이라고 했을 텐데, 근데 이 말을 러시아 황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국내 진공을 요청하는 이 요구를. 에? 안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겼죠.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내 진공으로 하면은 일본군은 여기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전장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러시아군이 어벙찌고 겁이 많아서 안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다면 일본군은 여기서 싸워야 돼. 만주에서 못 싸워. 연해주도 쳐다볼 수도 없어. 일단 여기에 있는 일본군이 전투에 들어가면 여기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안 하고 안 들어오니까 러시아군은 일단 대련 여순 지역에 있잖아요. 만주에 군대가 30만이 있고 또 한 15만 정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으로 진공을 하면 45만 명이 들어오니까 대단히 강력한 군대가 된다고. 예? 그런데 그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군대가 쪼개져요. 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 10여 만의 러시아군이 30만의 만주 러시아군하고 합쳐질까봐 일본 놈들은 또 얕게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한 아주 소수의 병력을 함경북도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막 진공할 것처럼 쳐들어갈 것처럼 막 생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은 진짜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강력한 군대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지키는 행태를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그 막강한 러시아군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군대가 양분된 통에 결국은 패전하게 되는데요. 고종은 이제 21페이지에 고종이 이제 국민전쟁을 준비하고 개전을 하게 되는데 고종의 항전 전략은 러시아 주력군이 한국 내로 진공하면 한반도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거국적 국민전쟁으로 결전을 치를 것을 결정을 합니다. 니콜라이 황제에게 보내는 밀서로 러시아 군대의 국내 진공을 수차 촉구해요. 애달게 촉구해. 근데 러시아군은 국내 진공을 포기하고 만주와 연해주로 양분되어서 러시아군은 패전을 하게 된다. 러시아군의 국내 진공 불발로 어쩔 수 없이 고종은 그렇다고 싸움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단독으로 홀로 싸우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고종은 국군에게 중림을 명해서 종전까지 전력을 보존하도록 당부한 다음 국민전쟁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국민전쟁이 돌입합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전쟁에 이겼잖아요. 너일 전쟁에서도 일본 놈이 이기니 어떻게 하는가 봐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외교권을 박탈을 하는 조약을 강요해서 이제 조약을 약취해 간단 말이에요. 강탈해 가는데 그걸 보고 그걸 기점으로 전군에 항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또 일반 민간인들은 의병을 일으키라는 거임일지를 내리고, 그래서 고종은 거임일지를 발령을 통해서 국민진영을 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거임일지가 전국적으로 발령되고 초익현, 고광순, 민종식, 환직, 김도현, 유인석 등 430명의 의병장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요. 고종은 1906년 12월 1일 대한매일 신보에 을사늑약은 늑약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잔존하는 이놈 일본군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진위대니 뭐니 지방군들 있죠. 뭐 전주에 가령 1000명이 우리 진위대가 지둔해 있으면 막 그놈들이 막 쫓아내고 제대시키고 그래갖고 한 뭐 200명 남기고 싹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만 명이 7,000명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병영을 떠났죠. 그 떠난 사람들이 의병장이 되기도 하고 그 의병 속에 같이 봉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906년부터 일어난 이런 의병들은 그냥 죽창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근데 남아있는 7,000명의 군대 해산이 그 8월 1일 날 1907년 8월 1일 날 군대 해산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예 전국적으로 시위대의 봉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위대의 봉기가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위대 제1년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이 일요일 아침 군대 해산에 항의해서 자결을 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1년대 1대대와 2년대 1대대 1월 1일 8시경 무장봉기를 해서 3일간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서울 시내에서 일본군과 우리 시위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실탄 근대 고갈로 전사 68명, 부상 100명, 포로 516명,
서울을 탈출한 우리 시위대가 400여 명, 왜군도 비슷한 수가 사상됩니다. 원주 강화 진위대도 서울 무장봉기 소식을 듣고 봉기합니다. 이 원주에서 엄청 잘 싸워요. 원주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원주는 시민운동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도시하고 다릅니다. 지방도시하고 원주의 정기가. 국민군, 이제 이 국군이 해산됐는데 그 국군이 의병하고 합쳐지면 의병은 민군이잖아요. 그래서 국군과 민군을 합쳐서 국민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제 만들어져요. 이 국민군은 이제 전국적으로 연전연승을 합니다. 1904년 2월 6일 재침일에 3년 동안 계속 해산당한 3만 국군의 다수가 민군과 결합해서 신식전력을 갖춘 국군 더하기 민군으로서 국민군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뭐 주권을 내달라니까 내준 게 아니라 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다 지워져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인영은 이제 고종의 밀명을 받고 국민군으로 원수부 13도 창의 대진을 결성을 합니다. 어디서? 양주에서. 오늘날은 이제 구리 정도 돼요. 구리. 근데 이제 이 날짜를 1907년 8월 1일 날 군대 해산과 동시에 우리 군인과 백성이 한 몸이 돼갖고 국민군을 형성해서 싸웠잖아요. 이 국민군이 형성된 걸 광복군의 탄생으로 봐요.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보고서 네모 속에 들어있죠. 그걸 보시면 박승원 대장의 자결 총성이 울려 퍼지자 국군은 용감하게 싸움터에 떨쳐나가 적군을 크게 무찌르니 거리는 온통 피로 물들었다. 붓게 물들었다. 몇 철이 안 가서 이 소식이 남한 일대에 퍼져 의병이 다시 들고 일어났다. 국군과 의병이 서로 힘을 합쳐 가는 곳마다 적을 휩쓸어 버리니 그 명성과 위세가 큰 파도처럼 호호탕탕했다. 한국 광복군은 일찍이 1907년 8월 1일 국군 해산과 동시에 성립한 것이다. 적군이 우리 국군을 해산시킨 날이 바로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였다. 이 말은 국군과 의병이 옛날에는 막 서로 총질했는데 서로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된 민군과 국군이 하나가 된 그 순간이 광복군 탄생의 시점이라고 봐요. 국군 민군이 통합된 국민군의 탄생을 광복군 성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1910년까지 의병장은 430명인데 이 중에서 국군 출신 의병장이 115명, 약 26%, 7%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대한매일 신보에 7년 8월 30일 국민전쟁 전투 상황을 보도한 이제 노예의 언어로 보도하는 겁니다. 잘못 보도하면 막 이제 폐간시키고 막 그러는 마당에 강원 일대의 충북에는 의병이 없는 읍이 없고 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혹 고봉, 혹 일심곡, 혹 안변으로 각처 파수하는데 일본군 일병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저간에 의병이 산병과 기습병으로 습격도 하며 복병으로 돌격도 하고 혹 야습도 하여 일병을 살해한 수요가 1000명 이상이요 연사표 2문과 기관포 6문과 양총 1200에서 1300정과 군마 48두와 탄환 9태를 다수히 탈취했고 태는 삼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병은 새가 대적할 수 없었다. 강원 충청 의병은 3만 명 이상인데 산포수들과 민정이 기꺼이 따라 일일 증가하는 모양이라더라. 산포수 이야기 해줬죠. 산포수도 무장을 했다고 1만 명 정도 됐는데 전국에서 이들은 명사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군인들이 아니죠. 이건 과장보도가 아니라 검열로 축소보도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전체를 탈환하게 되는데요. 폐위된 고종은 무수히 이강년, 허위, 이인영 등에게 밀지를 내려 1907년 11월 26일에서 27일 대한독립의군 또는 원수부 13도 창의 대진을 결성해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을 해방구로 탈환합니다. 이제 서울만 돌진해서 탈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에 관련된
8일 1908년 5월 6일자 보도를 보세요. 근래 각 지방에 의병이 출몰하여 심히 위험한 정세를 나타내는데 일본인은 일보라도 내지에 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경성에서 조금 떨어진 고향 양주 산중에 의병이 기천명씩 일대 집단으로 있어 사방으로 형행하며 도저히 소부대로는 토벌기 어려운지라, 이렇게 보도했죠. 어려운지라 그러면 뭐 오늘날은 더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때는 마지막 말이야. 어렵다 이런 뜻이야. 어렵다. 1907년 12월 초 서울 진공계획은 1908년 1월부터 허위의 지휘하에 전초전을 개시합니다. 서울 진공을 하려고 통감부는 왜군이 계속 밀리면서 본국에 원병을 요청하고 왜군 외경을 4만여 명으로 늘리면, 얘네들은 너일 전쟁을 치르느라고 엄청난 병력을 상실했어요. 그냥 가까스로 이기거든요. 일본 놈하고 미국 놈하고 영국 놈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망하니까 이제 대한제국도 망해야 되는 건데, 미국 놈들이 일본 놈을 도와주고 우리 대한제국을 일본 놈을 아가리에다 밀어 넣어버리거든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미국 놈들 믿지 말라고 옛날 그랬죠. 해방전국에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 일어난다. 응? 조선 놈은 두르고 일본 놈은 나가라. 맨날 그런 소리 알죠? 조선 놈은 두르고 일본 놈은 나가라. 무슨 말 하겠죠? 해방전국에 많이 그랬다고 그런 말들을 돌려서 하고 그랬어요. (1909년) 국민군은 실탄, 무기 고갈로 인해 무기를 구하러 만주로 북상, 일제는 이 틈을 타고 1910년 8월 19일 병탄을 강행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1908년까지는 어떻게 일본군들의 실탄을 뺏어 쓰고 총기도 좀 뺏어 쓰고 고쳐 쓰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전투를 막 2000회 이상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많은 병기들이 고장나고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고물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양 각지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만주로 사람을 보내서 총과 실탄, 포탄을 사와요. 그런데 총기, 실탄, 포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기서 돈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무겁지만 돈보다 훨씬 무거운 게 실제 무기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기들이 많이 못 와요. 할 수 없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군인들이, 국민군이 올라가게 되면서 올라갈수록 우리 본토로부터 멀어지죠. 나중에는 만주로 올라가서 그 총을 사요. 어디서 사느냐? 러시아 군대로부터 사요. 러시아 군대가 패전했다고 니콜라이 2세가 입국도 못 오게 해서, 귀국도 못 오게, 패잔병들은 들어오지도 말아라 그래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러시아 군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실탄, 수류탄, 뭐 이런 대포 이런 걸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때 우리는 그걸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각출한 돈을 가지고 그걸 샀어요. 사서 재무장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해서 1909년까지도 계속 진공작전으로 싸워요. 싸워서 또 싸우고. 그런데 1910년에는 아예 이제 거의 다 모든 국민군이 만주로 다 넘어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함경도나 평안도 근처에 있던 국민군도 이제 다 넘어간 상황에서 한일 합병을 한다. 이놈들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래도 1915년까지는 국내에서 국민군의 항전은 진공작전식으로 계속 됐어요. 이 갑진왜란에 맞선 1910년까지의 국민군 전쟁을 총평을 하면, 국민전쟁은 1907년, 1908년, 1909년으로 해가 갈수록 부단히 가열되다가 만주, 연해주, 미주, 중국 등 9개 독립투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1908년 국내 국민군 병력수는 총 82,800명, 1909년은 38,600명, 총 교전횟수는 비슷했습니다. 1908년에 1976회, 1909년에 1738회. 국내 의병이 만주로 북상했기 때문에 1909년
국민군이 반감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만주주둔 국민군이 계속 국내 진공투쟁을 벌여 교전에서는 거의 불변이었다. 1907년 8월 1913년 11년 6월까지 4년간 전투는 총 2852회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산하를 피로 완전히 물들였어요. 일본 놈들이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딱 엎드려갖고 그냥 우리 주권을 갖다가 바친 게 아니고 치열하게 끝까지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국민군 전사자 총수는 17,840명. 일제 통계예요. 그러니까 축소됐겠죠. 갑진을한 총 희생자는 동학군 사망자 수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한다. 동학군 사망자는 전사자 3만, 전상 사망자, 부상당해서 죽은 사람 2만을 합쳐 총 5만 명, 민간 포함 총 사망자는 20에서 30여 명이니까 아마 이때도 30만이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패망을 했던 거예요. 남한테 물건을 뺏긴 사람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남한테 물건을 주워버린 사람은 되찾을 수 없듯이 주권을 탈취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갑진외란이라고 하는 전체 전쟁의 규모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이것을 다루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지 1910년에 그냥 갖다 바친 건지 바쳤다고 비판하는 논문을 쓴 외국학자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국사학자들이. 이때를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사실 대한독립의군을 창설하라고 고종이 밀명이 떨어졌는데 이인영이라고 하는 이 유생은 원수부 13도 창의대진이라는 이름으로 창설을 했어요. 근데 이 이름보다도 대한독립의군이란 말이 많이 쓰였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뒤에는 대한독립 의자를 빼고 군, 대한독립군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07년부터 일어난 이 국민군의 만주로 가서 그것이 변형된 게 독립군이죠. 그러니까 그때 싸우지 국민군이 없었으면 독립군도 없는 거예요. 그 독립군이 광복군으로 나중에 바뀐다. 자, 광복군은 1940년에 출범합니다. 근데 여기서 13도 창의 대진이 이걸로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주로 다 올라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 대한제국 국군들은 의병장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독립군의 지휘관이든가 독립군의 중간 간부들이 다 돼요. 국군이 그래서 독립군으로 다 전환되고 또 의병으로 일어나는 사람들도 독립군으로 전환돼요. 그 인맥적으로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대한독립의군과 대한독립군은 인맥적으로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정신도 대한독립의군을 이어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독립군이. 예? 그래서 의자 하나만 빼고 대한독립군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대목이 중요한데 1940년 그런데 독립군이 여기저기 부대들이 각자 자기들의 뛰어난 장수나 뛰어난 정치가를 중심으로 만주와 중국 지역에 여러 군데에 또는 러시아 이런 데에 흩어져서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이 독립군들이 그런데 1937년 그러니까 중국을 일본이 침공하는 게 1937년 중일전쟁이거든요.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제 만주에 교류국가 만주국을 세워가지고 교류국가의 교류군인 만주군을 창설합니다. 만주군을 창설하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만 된 약 800여 명의 토벌대를 만들어요. 뭐냐면 독립군 토벌대를 만드는데 이때 백선엽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예? 박정희는 만주군 출신이고
토벌대 출신들은 몇 명이 많아요. 우리나라 나중에 다 군인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하고 싸운 사람들이죠. 이제 백선엽 씨가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독립군을 토벌하게 한 토벌대인데, 공식 그들 일본 놈들이 부르는 공식 명칭은 간도 특설대예요. 강병희 선생 잘 알아둬야 합니다. 간도 특설대. 예. 간도 특설대에 다 그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간도 특설대는 아니었다. 그런데 가끔 파견돼 가지고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 나왔거든요. 만주 군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그 일본어를 위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만주 군관학교 입학 시험을 볼 자격을 얻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거기를 이제 1등인가 2등으로 졸업해서 3명까지 일본 육사로 유학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끼어서 육사를 갔다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나중에 중위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가 일본군하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이런 문제예요. 아니, 독립군하고 싸웠는지. 우리나라 민족,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따르면 독립군과 그 가족을 살상한 자는 A급 민족 반역자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직접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백선엽도 그런 것 같아요. 백선엽이 써놓기는 자기가 이미 거기 만주 특설대로 그 배치받았을 때는 독립군은 눈에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1940년대니까 40년이니까. 40년대? 네, 1940년이니까 왜 그러냐? 이미 37년과 39년 사이에 관동군하고 만주 괴뢰군이 거기 항일연군이라는 그 1만여 명의 저항 군대를 다 분사시킵니다. 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 군대인 연안파 군대와 우리 조선인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만든 게 항일연군이에요. 항일 한중 동맹군이죠. 근데 그게 분쇄가 돼가지고 소련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은 소련으로 넘어가고, 또 김일성은 원래 소련파는 아닌데 김일성 부대도 소련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패전했던 이제 독립군들 중에 좌파는 연안으로 가요. 연안.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소속되게 돼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은 독립군이 빈 거죠. 없던 상태에서 이제 가령 백선엽은 왔을 수도 있고 박정희도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40년에 중국 전역에다가 우리 한국인들로 광복군이 창설된다는 이 선언문을 발표를 해요. 임시정부에서. 그러니까 혹시 여기저기 남아있던 독립군 부대 있죠. 그 중에 민족 계열들은 모조리 중경으로 가요. 중경으로 모조리 모였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 거기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조선의용대라는 게 있었는데요. 조선의용대의 일지대는 김원봉이가 이끌었거든요. 김원봉 알죠? 의열단장. 네, 알아요. 의열단이 해체되고 나서 만든 게 조선의용군이에요. 밀정 영화 봤죠? 밀정, 김남순 선생님 밀정 영화 봤어요? 못 봤어요. 오늘 저녁에 보세요. 공짜야. 우선호 선생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대요. 거기에 김원봉이가 멋지게 나오죠. 근데 그렇게 공유 아니에요, 교수님? 공유?
아니 아니요. 밀정 동물 아닌가? 그 누구죠? 그 타짜에서 주인공 한 놈. 그놈이 김원봉으로 나와요. 조승우. 조승우가. 네. 맞아요. 박- 멋있었는데. 박양현 씨는 보고 말하는 거 안 보고 말하는 거예요? 봤어요 저. 근데 저는 저기 공유가 더 멋있던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김원봉이 여기 나왔다가 중요한 테마야 지금. 네. 자,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김원봉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의열단은 특무공작, 즉 테러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무공작 때는 맞는데 성공한 특무공작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잡혀서 죽어. 그러니까 누구죠? 우리 김구 선생이 이끈 한인의용대 한인의용대에서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이 엄청난 특무공장에 성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성공이 없었으면 광복군도 못 만들어요. 광복군은 전부 중국이 돈을 대서 만드는 건데 훈련도 중국에 시키고 왜 그걸 도와주려고 장개석이 작심을 했느냐. 윤봉길 의사의 그 장쾌한 쾌거를 보고 감동해가지고 4억 5천만의 중국인이 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걸 안중근 이래 또 우리 조선 청년이 이름 모를 청년이 해냈다고 엄청나게 놀래서 일기장에 써놨어요. 그래서 김구를 그때부터 막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김구를 만나서 군대 창설에 대해서 합의를 해요, 서로. 예? 군대 창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지가 이제 32년, 33년인데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는 때, 중국을 쳐들어오는 게 1937년으로 중일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상해사변이나 막 이런 것은 중일전쟁 이전에 벌어지는 전초전, 남경사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1940년에 이르러서는 진짜로 광복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충족이 돼서 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현재 처음에는 300여 명 정도로 출발을 하지만 중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우리 한국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속속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중국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김원봉이 조선의용군을 만들었는데 1지대와 2지대가 있었어요. 1지대는 자기가 이끌었고 2지대는 김두봉 등이 이끌었는데 김두봉 알죠? 저 북한으로 나중에 귀국한 사람이에요. 주시경 선생의 애제자가 김두봉이에요. 이 김두봉이 이끄는 화복지대라고 했어요. 이 지대를 화복지대, 화복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화복지방은 이제 북경 위쪽 만주까지는 안 가고 그 지대인데 그러니까 만주에는 없었던 거예요. 화복지대도 화북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독립군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화복지대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조선의용군이 다 광복군에 편입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화복지대가 이탈해가지고 연안파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장도 훈련도 다 중국군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개석과 그 중국 군대가 광복군이라고 하는 자들을 이거 사상을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서 11개 준승이라는 11개 항목의 준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광복군이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조직에서도 빼버리고 보급도 안 주고 총알도 안 주겠다. 포탄도 안 주고 이렇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1개 준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944년 1월까지 광복군은
중국군의 일지대로 묶여 있었다. 화복지대의 그 엉뚱한 난동 때문에. 그래서 중국군으로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풀리는 게 1944년 1월 달이에요. 이 강복군의 이 흐름은 그 강복군 이전에는 중요한 우리가 전투를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런 걸 했죠. 다 이긴 전쟁들인데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은 대한제국 군대 출신이 아니고 김자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의 김자진 장군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장교라고 그랬죠. 그걸 이끌고 그다음에 지청찬 장군은 광복군 사령관이 되죠. 그 사람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황실 장학생으로 육군 일본 육사에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라고 지청천이요. 근데 끝내 살아 돌아왔고 지청천은 공산당한테 죽질 않아요. 근데 김자진이나 그 김규식 선생은 외교관으로서 활동한 김규식 말고 독립군 김규식이 있어요. 아까 말한 구리에서 출발한 원수부 13도 창의 대진의 사령장이었어요. 그 사령장이었던 분이 나중에 독립군이 돼서 그런 김구가 조직한 독립당의 이제 부위원장까지도 한 분인데 이런 연결이 되는 거죠. 독립군하고 국민군하고 이런 연결 속에서 이제 형성된 건데 그 사람도 대한제국 특무상사 출신이에요. 장교는 아니지만 준사관 출신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은 나라를 끝내 패망해서 지키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싸우는 모든 간성들, 독립군 간성, 광복군 간성은 다 고종이 길러낸 사람들이죠. 고종의 육군 무관학교를 나오든지 고종의 대한제국 군인 출신들이든지 민간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근간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해줬듯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약 3,000여 명의 장교를 길러냈다고 그랬죠. 홍태표 선생님, 네, 신흥무관학교 장교를 몇 명을 길렀다고요? 3,000명. 네. 3,000여 명의 장교는 24개 사단을 형성할 수 있는 장교 숫자예요. 고종이 길러낸 건 499명인데 500명 정도. 그거에 몇 배를 길러낸 거죠. 6배 정도. 근데 그걸 길러낸 교관들은 다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 장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승과 제자 관계로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와 이 광복군 장교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 국군은 다시 지난번 말했듯이 대한민국 육군은 광복군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 국군과 대한민국 국군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그걸 모르고 아니 연결시키려면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치열하게 싸운 전쟁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니까 왜 빠졌겠어요? 그냥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순순히 넘겨줬다고 해야 국제적으로도 그 당시 좋고 또 나중에도 좋으니까 일본한테 그들이 의탁해서 그냥 넘어온 거야 하려고 이 전쟁을 악착같이 감춘 거예요. 모든 사료를 다 없애고 이 피어리게 싸운 동학교도들만큼 죽은 30만이 죽었으니까 20에서 30만이 죽은 전쟁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그랬다. 근데 그 지우려고 하는 일본 놈들의 의도는 우리가 뻔히 알고 아주 그야말로 사악한 의도인데 그 사악한 의도를 따라서 우리 국사학자들이 같이 지어줘요. 그러니까 아까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런 건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사악하다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 국사학자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의 적은 우리나라 국사학자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대학교 들어갈 때 막 그거 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소리 의심스럽지만
막 딸딸딸딸 외워갖고 서울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게 그 역사책에 써져 있는 대로 하면은 그게 바보지. 그 민족이 그 왕도 바보고 근데 민비는 바보를 못 그리니까 아주 그 싸가지 없는 여자로 시아버지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나? 에? 김남순 선생님 그랬죠? 시아버지하고 싸웠어요? 못 그러는데. 시아버지가 이뻐하는 게 며느리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그려놔가지고 막 권력투쟁만 한 걸로 해놨어요. 전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민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고 민비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대원군은 마포에 갇혀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에? 서로 앙금은 있는 관계였지만 서로 친척들을 폭탄으로 죽이고 그래가지고 앙금은 있었지만 자,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